자, 오늘은 감정평가. 자, 먼저 교과서는 594페이지를 일단 펴두고요. 교과서는 594페이지를 펴두시고 칠판으로 갑시다. 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조금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인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정평가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6문제 내지 7문제 정도. 시험 공고문이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감정평가는 시험 문항수가 15% 내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공고가 뜹니다. 우리가 40문제니까 40문제에 15%면 몇 문제가 되죠? 한참 계산해야 되죠? 40문제에 15% 6문제. 그러니까 6문제 내외니까 5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7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5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요. 그래서 6문제 내지 7문제, 8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자, 언제부터냐면 16회부터. 그럼 16회 이전에 15회 때까지는 15문제씩 출제되었던 파트입니다. 자, 감정평가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목차를 한번 쭉 보세요.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시다. 이쪽을 기초 이론으로 잡고 이쪽을 감정평가 3방식으로 잡고 요 두 개 법입니다. 감정평가 기초 이론은 가령 뭐 첫 번째 파트는 전혀 출제가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출제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요 종합 문제에서도 언급되었고 요 내용들 중에 보면 지문 한 개씩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이론 쪽은 위에 두 가지 파트는 내용이 아주 가벼워요. 한 번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한 2번 정도 복습하면 그냥 실수만 하지 않으면 가볍게 다 맞출 수 있는 파트들입니다. 감정평가가 어렵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감정평가 포기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정말 불편한 파트는 여기입니다. 3방식 7방법요. 몇 문제인지 보시죠.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몇 문제가 나온 거죠? 3문제 중에 2문제가 계산 문제. 그럼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 전체 볼륨에서 3방식 7방법이 차지하는 볼륨이 한 60% 정도 볼륨입니다. 나머지 파트를 합쳐서 한 40% 정도예요. 60% 정도의 볼륨을 학습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한 문제 남짓이에요. 나머지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기가 곤란하니까 확실히 맞춘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60%의 볼륨을 학습해서 한 문제를 만드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법에 치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을. 그러니까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갈 거냐. 법은 확실하게 맞출 거고 그리고 기초이론은 가벼운 거니까 그렇게 가면 최소한 4문제 내지 5문제를 맞추게 되고 감정평가 파트에서 4문제를 맞추면 60점 넘어갈 거고 5문제를 맞추면 70점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3문제를 맞추면 60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 법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과정 오늘은 이 부분은 스킵합시다. 저 부분은 4월 달에 하는 걸로 합시다. 별로 볼 게 없어요. 내용들이 가벼우니까. 그럼 4월 달에 이 파트 수업을 들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고요? 설마.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쉬워요 정말. 그럼 오늘은 자, 요 감정평가 방법이라는 내용들하고 감칙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용어를 먼저 좀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교과서 갑시다. 594 1절 바로 아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격의 3년선 그랬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두 줄만. 다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이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보시죠. 다음 바로 아래 감정평가 3방식 7방법이라고 했는데 감칙 11조로 갈게요. 자, 그 11조 1호, 2호, 3호 뭐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11조의) 낙서를 조금 합시다. 비용성이라는 단어 보입니까? 동그라미. 시장성, 수익성, 동그라미. 세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갑니다. 시작. 원가법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찾아서 동그라미. 지금 11조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동그라미. 수익환원법 동그라미. 자, 그 세 가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 가지의 공통점, 가격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단 우리 조문에서는 가액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 가액이라는 게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적산법을 찾으세요. 동그라미.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 세 가지 읽어봅시다. 그 세 가지가 임대료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갑니다. 시작.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바로 가액 구하는 방법 세 가지 갑니다. 시작.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찾았습니까? 무슨 방식에 있죠? 비교 방식이다. 그죠? 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도 비교 방식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걔는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지금 바로 머리에 그려야 되니까 아주 맑게 하시고 그림 그릴 준비하세요. 머리에. 자, 갑시다. 오세요. 칠판. 박둥아, 칠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건데, 어떤 재화이든 재화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저게 우리 시험 1회 기출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치의 삼면성으로 옳게 연결된 거 찾아라 하는 겁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이것은 이제 감정평가 학자들이 활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원가가 투입되었을까?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시장성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라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잠시 후에 감칙할 때 다시 공부할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동일 수급고도로 나가서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조건의 사례를 선택하는 겁니다. 시장성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얘 이름이 뭐죠?
이름. 부동산 또요. 어제는 빌딩 그러던데. 토지 건물요. 자, 다 틀렸고 대상 부동산.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조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 물건. 대상 부동산 또는 대상 물건. 이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려고 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려고 하는 부동산. 우리는 지금 이 대상 물건의 가격을 구하겠다고요. 그럼 첫 번째 비용성은 어떻게 구한다는 뜻이죠?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들을 고려해서 구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시장성은 이런 뜻입니다. 동일 수급권으로 나가서 대상 물건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례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너 얼마니? 아, 그러면 나도 얼마쯤 하겠구나.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게 시장성이라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상 물건하고 사례 물건을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비교 방식. 세 번째, 수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현재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부동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제목. 그래서 저 세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감정평가 3방식이라 불러요. 그런데 매 방식들은 다시 가액을 구할 수도 있고 가격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임대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 방식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일단 요거만 봐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가액을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토지의 경우에는 뭘 쓴다고요? 공시지가기준법. 그리고 수익 방식 역시 마찬가지. 그럼 전체 가지수가 몇 개? 7개. 그래서 뭐라 불렀습니까? 7방법. 시험 문제는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 그중에서 공시지가기준법은 별도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그거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자, 먼저 제목들을 하나씩 기억해야 돼요. 자, 뭐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칠판에 있는 걸 보고 말하세요. 원가법. 칠판을 보고 원가법이란 뭐다? 다른 거 사용하지 말고 칠판에 단어만 딱 사용해요. 원가법이란 무엇이다?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럼 장난치면 어떻게 장난치느냐? 가액 대신에 임대료. 그럼 지금 입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원가법,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비교 방식에서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시작.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오늘 진도 못 나갑니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가 방식은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구하겠다는 뜻입니까? 칠판에 단어만 가지고 딱 설명해봐요. 비용, 투입된 비용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합친다고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친다. 합친다는 말을 적산이라 그래요. 합친다는 말을 적산. 쌓을 적자에 계산할 산. 그냥 합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비용을 합친 것이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 부른다고요? 적산가액. 그럼 똑같이 임대료도 적산 임대료. 뒤에 거는 일단 보지 말고요. 앞에 제목만. 난생 처음 듣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불편할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근데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지극히 지금 상식적인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투입된 비용들을 합친 것이 부동산의 가격이고 투입된 비용을 합친 것이 그 부동산의 임대료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비교 방식은 가격을 어떻게 구했었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은 투입된 비용을 만약 이 건물을 신축할 때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이 건물을 분석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교 방식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사례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유추합니다. 그래서 무슨 가격? 유추가액 또는 비중가액 그래요. 용어를 기억하세요. 비중가액. 그럼 요거는 또 뭐라 부르면 될까요? 비준임대료. 그냥 토지가액입니다. 지금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가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용어가 익숙해져야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익 방식은 수익 가지고 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수익가액. 수익 가지고 임대료 구합니다. 그래서 수익 임대료라고 말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암기할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가벼운 건데 용어들을 쭉 다 봐요. 투입된 비용 합친 게 사례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을 수익 가지고 대상 부동산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다 갖다 붙여본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일단 논점은 조금 생각해 봅시다. 비용성은 가격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100억이 들어가면 100억짜리, 1억이 들어가면 1억짜리. 두 번째, 시장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례. 100억짜리 사례면 조정해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110억이 될 수도 있고 90억이 될 수도 있고 조정을 해야 되니까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시장성. 세 번째, 수익성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현재 수익, 미래의 수익. 언제 수익? 미래의 수익. 우리 지난주에 했었죠. 투자는 언제? 현재. 수익은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가지고 현재 가격을 구하려면 할인한다, 할증한다. 할인의 동의어. 환원. 그래서 아까 여기에 수익 환원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게 가치의 삼면성. 3방식은 뭐였었죠? 시작. 원가 방식. 쭉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감정평가의 3방식. 그럼 이제 매 방식마다 가액을 구할 수도 있고 가격이라고요. 근데 가격이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시험에서 가격, 가액까지 장난치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단 우리 조문은 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가액으로 놓을 겁니다. 그럼 매 방식마다 가액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6가지인데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이 하나 더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 자, 하나씩. 첫 번째,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원가법. 문척사는 또 문척사는. 척사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자, 다시. 원가법이란 뭐다? 다음.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거래 사례 비교법. 익숙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비교 방식에서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 자, 7방법 제목들 다시 확인하세요.
원가법은 뭘 하는 방법이다? 무슨 가액이다? 적산가액이다. 적산법이란 무엇이다?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무슨 임대료다? 적산 임대료.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그 가액을 뭐라고 했었죠? 비중가액 또는 유추한다 그래서 유추가액. 임대사례 비교법이란 비교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무슨 임대료? 비준 임대료.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구하는 방법. 수익 환원법이란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 무슨 가액? 수익 가액. 수익 분석법이란 무슨 임대료? 수익 임대료. 자, 뒤에 구하는 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각각의 용어부터 먼저 가액과 임대료까지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세요. 이쪽은 대부분 다 계산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를 보면 가격 구하는 방법도 있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게 시험 기준으로 중요할까요? 가격 구하는 거. 그럼 가격 구하는 건 다 시험 문제입니다. 차례대로 제목 불러볼까요?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세 가지는 항상 시험 문제로 보면 돼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 세 가지는 15회 때까지는 항상 시험 문제인데 지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넣으면 어떻게 출제되느냐? 블랭크 채우는 형태로 나와요. 블랭크 채우는 형태로. 여기도 블랭크 채우는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일단 봐요. 자, 첫 번째 계산 문제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적산가액 구하라는 계산 문제입니다. 재조달원가 구하라는 계산 문제. 감가 구하라는 계산 문제. 여기는 비중가액 구하라고 하는 계산 문제이거나 사정 보정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수익가액 구하는 계산 문제이거나 환원 이율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임대료 구하는 계산 문제는 15회 이후로는 놓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과정은 1, 2월 과정에서는 요 세 가지 계산 문제만 오늘 한번 다뤄볼게요. 오늘 계산 문제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안 올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합시다. 차근차근. 일단 오늘은 요거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그래서 가져갈 만한 내용인지 아니면 영 부담스러워서 버려야 될 건지 그거 한번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나머지 두 가지 구경하는 걸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제 적산가액부터 볼게요. 어떻게 구하는지. 얘 이름이 뭐라고요? 대상 부동산 또는 대상 물건. 투입된 비용을 통해서 구해보는 겁니다. 이 건물이 신축된 것은 5년 전. 이 건물의 가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언제? 현재 이런 말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씁니다. 감정평가 파트에서는 저 단어 이외에는 쓰면 안 돼요. 다 틀립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기준 시점. 그럼 기준 시점은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모두가 가능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 시험 어떻게 잘 나오느냐? 현재 시점이라는 단어가 잘 출제됩니다. X. 무조건 뭐라고요? 기준 시점. 자, 봅시다.
5년 전에 신축된 건물을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언제 기준 시점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과 똑같은 조건으로 신축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재조달한다면, 어떻게 한다면? 신축한다면, 실제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신축한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났다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적산가액이 됩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블랭크 채우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면 되느냐 이런 테니까 기본 구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적산가액,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여러분들이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의 적산가격 얼마 주고 샀느냐 이거는 필요 없는 정보. 지금 신고 있는 신발하고 똑같은 신발을 다시 산다면 얼마? 10만 원. 그동안 신고 다니면서 3만 원 감가. 그럼 내 신발의 적산가액은 7만 원. 내 자동차의 적산가액 얼마 주고 샀을까? 필요 없는 정보. 똑같은 자동차를 다시 구입한다면 1억. 그동안 타고 다니면서 7천 감가. 자동차는 3천. 그렇게 구하는 게 적산가액. 머릿속에 그리세요. 이번에는 임대료를 한번 구해보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건물을 10억 주고 산 거예요. 10억 주고 사서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지금 책정하려고 합니다. 단, 이 건물을 사는 그때 당시 편의상 이자율은 10%였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더라면 10% 이자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건물을 샀다고요. 그렇다면 임대료 얼마나 받을 겁니까? 불러보세요. 불러봐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응? 이때 10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용어가 썩 좋지는 않아요. 기초가액. 세법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취득 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이사 다닐 때 벽지라든지 도배에 관련된 비용은 임차인, 임대인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응? 지역마다 다르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법이 정해졌는데 지역마다 다를 게 있어요. 법이 딱 정해졌는데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소소한 비용일 때는 임차인.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료를 어떻게 구했는지 잘 봐요. 임대료를 구한 방법. 내가 건물 살 때 들어간 비용, 그때 당시 포기했던 수익, 임대사업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경비, 모든 비용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적산 임대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걸 해야 잠시 후에 법이 쉬워져요. 법은 이 내용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식을 바꿉시다.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부동산을 리얼 에스테이트 그럽니다. 알로만 쓸게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사례를 통해서 구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사례 가격은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사례 가격이 일단 나와 있어야죠. 그럼 첫 번째 하는 게 사례 가격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례를 찾고 보니까 사례 부동산이 거래되었던 그때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았던 상향시장이었더랍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 대비 실제로 거래된 가격은 업, 다운, 업.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거죠. 사례를 선택을 하고 보니 거기에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제 계산 문제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정, 보정, 치 그러는데 우리는 일단 이 단어는 무시하고 갈게요. 대상 부동산이 신축된 건 언제라고 했습니까? 5년 전? 근데 가격은 언제 하려고 하는 거죠? 5년이 지난 기준 시점. 그런데 이 사례가 거래된 것은 3년 전. 3년 전에 10억에 거래되었답니다. 그럼 3년의 시차가 있죠.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물가가 변했을 테니까 물가를 조정합니다. 강남구에 소재하는 건물입니다. 서초구에 소재하는 건물입니다. 어디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까? 그래도 있는 걸로 합시다. 일단 어디가 비쌉니까? 서초구가, 강남구가. 각자 자기가 사는 데를 말하지 말고 그냥 보통 어디가 빨리 결정해요. 좀 집에 좀 갑시다. 강남구 오케이. 몇 프로 정도? 5%? 그러면 지역적인 조건이 안 맞아요. 지역적인 조건이 안 맞으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겁니다. 대상 부동산은 5년 된 건물, 사례는 10년 된 건물. 개별적인 조건이 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대상 부동산은 4통 8달, 얘는 일방통행. 개별적인 조건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냥 기타 등등 합시다. 얘는 별도로 하지 말고요. 그 뒤에 뭐가 나오든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나옵니다. 요 가액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비중가액 또는 유추가액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과정을 잘 봐요. 순서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서대로 시작. 다시 갑니다. 시작. 입력하세요. 순서 확인하세요. 비중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사례 가액에서 출발해야죠. 첫 번째,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뒤에는 뭐가 나오든 신경 쓰지 말자고요. 뒤에는 무엇이 있어도 무조건 다 O. 비준 임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비준 임대료 구해봅시다. 똑같은 과정으로 불러보세요. 비준 임대료는 사례 임대료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등등등.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별도로 그 내용 다루지 말고 다른 거 하나 정리하자고요. 여기서 실질의 의미는 모든. 모든이라는 말은 더한다는 말입니까? 뺀다는 말입니까? 기억하세요.
수익환원법입니다. 요 수익은 언제의 수익? 장래의 수익. 요건 언제의 수익? 요건 언제의 가액? 현재의 가액. 미래 수익 가지고 현재 가액 구하려면 할인, 할증, 할인. 다른 말로 바꾸면 환원. 환원한다는 말은 곱한다, 나눈다. 그래서 분수 형태로 된 거예요. 자, 수익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순수익을 말합니다. 순수익의 종류는 5가지. 가능 총소득. 계속 가요. 세후까지. 그 5개. 5개 중에서 어떤 수익을 사용할 거냐. 그건 출제자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보면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세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세후를 사용해야 되고, 세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세전을 대입해야 되고, 근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순영업 소득. 특히 블랭크를 채우는 경우에는 그냥 100% 순영업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블랭크를 채우는 경우인데 출제자가 세후를 대상으로 하라 이렇게 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답이 세후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순영업 소득을 사용한다. 머릿속에 그리세요.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한 이자율로 환원시켜서 가액을 구한다. 다음 수익 임대료. 뭐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전혀 다릅니다. 바뀌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 둘은 둘 다 수익 방식이죠. 수익 방식은 공통적으로 순수익이 나와요. 순수익. 그리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 3가지 찾아보세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플러스 필요 재경비입니다. 임대료 구하는 방식들의 공통점.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칠판에 있는 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놓지 마세요.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면 다음 진도 못 나갑니다. 그냥 의미 없이 이끌려 와야 돼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이거 머릿속에 넣으신 분들만 나오세요. 넣을 수 있을까 걱정이긴 한데 넣고 놓으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